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3월 청와대에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련 자료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봉인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민변 측은 지난 6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국가기록원 측 변호인은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그동안 대통령 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기록물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변 측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의미 있는 구조행위가 실제로 없었고 그 결과 문서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문건이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왜 없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19일 강경화 장관은 고노 회상을 만나 아베 총리를 평창올림픽에 초청한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고노 회상은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이 상태로는 총리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총리의 방한 문제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위안부 관련 입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선 총리가 방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 여론을 빌미로 삼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평창올림픽 참석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측은 평창올림픽 계기 아베 총리의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꾸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 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부터 상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사회 전체가 함께할 것이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계까지 함께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시절에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정현의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이정현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달라 라면서 편집에 직접 개입한 혐의죠. 만약에 요즘 같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KBS에 전화를 하고 보도에 개입했다 이렇게 됐으면 난리가 났었겠죠. 전화 아니라 카톡 한 줄만 갔어도 진짜 뒤집어질 겁니다, 진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현은 사진 찍힌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가위표를 치면서 질문하지 말라고 박근혜한테 뭐랄까 내시 같은 일을 그리고 일일이. 당시 그 김시공 국장이 공개한 그 녹취록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따 한 번만 봐주소!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뭡니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배에 있는 그 최고의 전문가도 운전하고 있는 놈들이 그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야지 뛰어내리고, 지는 그 뛰어내릴지를 몰라서 지는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그러는데, 그게 해경을 쓰도록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이거 쓰도록 해야지, 그게 맞습니까?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막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는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보도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 보여요. 지금 이거 하는 거 봐보면은.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요? 이상한 방송들이 한 번정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져가고 있는데. 이건 참사를 놓고서 이거는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후 이런 일이 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야.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갖다 이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무슨 과장을 해, 과장을 하긴요. 사실 후회요. 그때 가서 살아보십시오. 그냥. 지금은 조금 좀 봐주십시오. 제발 좀 봐주십시오.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예. 그거 하나 살려주시오. 오늘 저녁 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라인까지 나가죠. 뉴스라인 한번 그냥 했을 거야 아마. 좀 바꾸면 안 될까? 저 뉴스라인 쪽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보고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그래서 조직이란 게 그게는 안 돼. 안 되고 제가 약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좀 해볼게요. 그래, 좀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이거. 필요부터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 내가 어렵네.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한 번만 도와주고, 만약에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해줘. 응? 이정현이 기소된 방송법을 보면은요, 제4조 첫 번째, 4조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에요. 여기서 보면 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네요. 이 당시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말이 되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방송 내용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 당시 여당이었던 당시 새누리당에서 하는 짓들도 그랬고 사실 상식적으로 뭔가 들어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해경도 그랬고 행정안전부의 어떤 태도들, 업무 처리 방식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대응을 하겠지? 저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대응하겠지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맞아 들었던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배가 바다에 떠 있었던 어디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떠 있었던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게 이정현이 이런 방송사 임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윽박지르는 그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우리가 왜 이상했는지 그런 상황들이 뭐 하나 상식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이 이상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게 왜 그랬는지 이 하나의 실마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당연히 기소를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닌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야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2014년 당시부터 2017년 지금까지 3년 동안 죄가 갑자기 커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 기소가 됐을까요? 생각할수록 졸라 열받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소된 이유는요. 사실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 자체 수사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참 어이없기는 해요. 작년에 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2016년 6월. 그런데 지금 1년 거의 반이잖아요. 1년 반 동안, 이거는 1년 반 동안 뭘 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1년은 내팽개쳐뒀다가 한 반년 정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발한 측에서는 고대영 KBS 사장도 같이 고발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예요. 왜냐하면 고발 내용이 방송법 4조거든요. 방송법 4조에 관련된 부분은 방송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게 방송을 보호하는, 방송 시스템을 보호하는, 언론을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내부 분탕질한 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죄목으로 고발을 하면 또 해당이 되겠죠. 고대영이 아니라 길환영이네요. 네. 예. 지금이라도 기소가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정현 의원이 그동안 허투루 한 약속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찌질한 모습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단식하는 거나 예. 뭐 장에 지진다고 예. 한 거나. 그거 아직도 안 지셨어요? 안 지졌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탈당한 이후에 정말 없는 듯이 지내고 있잖아요. 사실 이정현이 지금도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정말 낯설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국회의원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러니까 그냥 없는 듯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그 왼손도 장지지고 오른손도 장지지고 해서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어요. 좌우지 장지지. 이 이정현이란 사람이 사실은 이제 기소가 된 것을 우리는 좀 깊이 봐야 돼요. 이게 단신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 고위직이 방송에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인정을 하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정말 언론이 어떻게 망가졌었는지, 그리고 정권이 얼마나 부당하게 언론에 개입을 했었는지가 이제는 아주 객관적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런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언론들이 너무 조용해. 막 내부에서 이거는 격하게 토론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경론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심하게. 그리고 매 뉴스, 신문 꼭지마다 나와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 방송에서 저랬다, 저 뉴스에선 저랬다, 이 신문사에서 저랬다.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게 과연 길환영과 김시공과 이정현의만 문제였을까? 딱 단순히 이 세 명만 의심을 받았던 걸까?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격가지들, 나머지 언론사들은 과연 손 안 댔을까? 나는 이 나머지 언론사들이 너무 조용한 게 화가 나요. 아, 그렇죠. KBS만 전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MBC에도 했을 거고요. SBS에도 했을 거고, 심지어는 JTBC에도 했을 거예요. 안 한 데가 없을 거예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모든 언론사에 다 했을 겁니다. 좀 봐주소. 좀 봐주소. 이렇게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KBS 고발한 거만 요거만 딱 국한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 뉴스 한 꼭지 딱 나오고 만다. 언론에서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아파서 병들었잖아요. 내가 발가락에 종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술하라 의사한테 맡기든지 내가 파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거 숨기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갑니다. 이게 언론사들도 똑같아요.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언론사들 반드시 그 후폭풍에 망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 눈에 보여요. 이거는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이 습성들이 또 나올 거예요. 언젠간 또 나올 겁니다. 얘네들한테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언론들이. 결과적으로 이정현 의원도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겠죠? 다시 그 순천이라는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순천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당시에는 좋은 이야기, 좋은 어떤 선거운동의 표본?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몸으로 부대끼고, 이 사람이 낮게 움직이고. 스킨십이 진짜 너무 좋아서 한번 유권자를 만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잠까지 자. 어르신들하고. 헐. 그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대요. 거기다가 예산폭탄이란 말을 던지면서. 예.
그러니까 그 순천 지역에서 재선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너무 지저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당대표 하면서. 그래서 그 일종의 현대판 무술이라는 말까지 들었었죠. 예, 이정현 의원이 정말 정치 역정으로 치면 일종의 드라마를 한 편 쓴 사람이에요. 글자 그대로 당직자 중에 청소하고 이면지 정리하고 복사하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대표까지 간 거거든요. 진짜 이 이정현이라는 사람의 정치 역정만 보면 진짜 한 편의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의 어떤 본질, 정치를 왜 하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거죠. 그냥 나 한 몸 출세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밥벌이의 수단으로 정치를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처음에는 성공신화 같이 드라마가 흘러가다가 끝에 가니까 막장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막장. 그 중간에도 하여튼 그 안 좋은 소문은 많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이 너무나 드라마틱하잖아요. 처음에 20대 후반에 처음 그 당직자를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이름도 직함도 아무것도 없는 아르바이트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냥 자원봉사자 같은 역할로 시작해서 당대표까지 됐으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그 정도 드라마를 쓴 사람이 흔하진 않죠. 그 이정현 씨는 진짜 그 순천 그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일구어낸 사람인데 이게 기소가 됐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기소권은 공통점이 국회의원의 임기와 재판의 진행 과정이 같이 가요.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 판결이 나오거나 그러면 직전에 판결이 나오거나 그래서 대충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유야무야 될 때도 있고 뭐 적당히 이제 벌금 몇백만 원 해서 그 당선 무효형 뭐 자격 박탈하는 이제 이런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장 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건 확실하죠. 차라리 장을 지져서 동정 여론이라도 불러일으켰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놈의 손이 뭔지. 기소가 된 만큼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린 만큼 조속한 조사와 함께 검찰의 빠른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29번째 시간입니다.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해군 방송이요. 네, 사격훈련 관련돼서 방송드렸습니다. 꼭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처음 알았는데요. 세월호가 가는 길에 무슨 훈련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때 당시가 한미연합훈련 큰 훈련 중에서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훈련이 진행되는 큰 훈련 중에서 하나의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 해상 그리고 전 국토에서 모두 다 훈련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긴 하지만 세월호가 정말로 사격 중인 포탄에 맞았다면 이런 뭐 제목도 한번 달아봤는데 개연성은 뭐든지 다 열려 있는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호 진상규명이 된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뭔가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에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월호의 음모론이 난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차단된 정보 속에서 개연성 있는 걸 맞추다 보니 온갖 얘기가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오리무중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많은 분들은 아니고 일부 분들이 댓글로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왜? 뭐 이런 식의 쉴드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악의적인 분들이 뭐 세월호 파리안에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언사를 쓰시는데 문제는요. 진실이 뭐든 간에 유가족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면 정부에서 했던 결정적으로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면죄부를 줬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의혹이 증폭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전향적으로 다 밝히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진짜로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나 문재인 정권이나 또는 일반 시민사회가 바보여서 그 진상규명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별 사건도 아닌데 뭐 어그로 끌려고 진상규명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릴게요. 앞뒤가 안 맞는 건들이 수백 건이나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도차 모르는 상태로 사건 덮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세월호 관련 소식 짧게 좀 전하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반이죠. 반 동안 뭘 했는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힘없는 특조위에만 그냥 밀고 가만히 있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이 기사를 보자마자 굉장히 반가웠고요. 방금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7시간 반이라고 하지만 전에 고샘의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신 게 5시 외 15분에 중대본을 방문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브리핑을 받고 나간 이후로 또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팽목항에 가기 전까지 행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되면 기록을 전체적으로 다 하다못해 메모까지 다 이제 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메모까지 다 보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대응을 안 한 거는 너무 분명한 거고 청와대에 있었는지 또 우선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 기록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작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공문서 중에 9시 반과 10시 조작한 사실도 늘어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뭐 봉인된 지 뭐 30년 만에 밝혀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건 뒤집을 수가 있어요. 네. 그 NLL 대화록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개연성은 사실 없어 보인다. 문제는 아까 손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의뢰한 사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진상규명이랄까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는 좀 안도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한 거지. 어쨌건 보고시간 조작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는 것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요. 다음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김영빈 소위원장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1기 특조위 때 많이 뵌 분인데 이분에 대한 무리한 해촉 청문회 이걸 강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요 좀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이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보고 누락을 사유를 주장하면서 유가족이 추천한 권영빈 선조위 1소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게 지금 이야기의 골자고요. 유가족분들이 입장 정리가 좀 그러신가 보더라고요. 왜냐면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조직 중에 하나라고 보면 선조위하고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권영빈 소위원장 어떤 문제가. 근데 이게 이제 내부적인 알력 싸움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로 분석이 분분한데 이건 좀 알고 계신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외부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도 아는 내용이 없고요. 이 부분 왜냐하면 그 외부로 이런 알력 싸움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걸 워낙 좋아라 하지 않으시고 가족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자본나는 자체 세월호에 대해서 자본나는 자체의 내용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조사위원 분도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100% 우리 아군이다 이렇게 믿을만하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해하는 선체조사의 과정에서 많이 불안해하는 지금 상황에 그전부터 있었고요. 저는 법령을 보고 있거든요.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제9조에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1항이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되어 있고요. 그 2항의 1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이 딱 두 가지만 있어요. 면직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지금 이 보고 누락으로 면직을 교체를 하겠다는 거는 면직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자르고 다시 임명을 하든지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의 직무 항목을 보면은 8조에 대표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대신하고 그 소관 사무에 대해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고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요게 위원장의 직무예요. 임명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은.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법에 근거하지는 않은 떼쓰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규정에도 없는 방금 이제 명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정에도 없는
그 이유를 들이대서 지금 하려고 이제 면직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맞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한국당 소속, 자유한국당 소속의 추천위원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없는 얘기거나 이렇게 루머는 아니고 그쪽에서 나오거나 유가족분을 통해서 나온 얘기 같은데 이러면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일소위원장인 예. 그 자리가 가장 핵심 코어의 자리래요. 선체 유류품, 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을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고요.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자리로 지목됐는데 제2소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추천이에요. 김용모 씨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1소위원장이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면 2소위원장이 그 자리를 맡게 돼 있는 뭐 이런 내부적인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영모 씨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침몰 직후에 인양 회의할 때 왜 전문가들 모아서 논의했잖아요. 그때 들어가 계셨던 분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름이 낯이 익네요.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월호 그 위쪽 얼마나 뜯어놨는지 보셨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정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창준 선조위원장만 봐도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몫이에요. 추천을 그렇게 했다고요. 추천만.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파성을 띠는 분은 아니에요. 야당이 추천해서 전문가라고 하니까 추천하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게 어떤 뭔가 이렇게 그 정권 자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임명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어떤 판단은 안 서지만 김용빈 소위원장이 일소위원장이 지금 나가야 되는 이유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지시불이행과 허위보고를 이유로 들었는데 권 소위원장이 지난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는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자료를 선체조사 영역을 맡긴 업체 영국 조사업체 브룩스 벨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영빈 위원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진 않지만 그동안 행동했던 걸 보면 왜 그랬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권영빈 그 위원의 입장도 확인하고 밝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증거를 확인하고 밝혀야 되는 사람한테 주지 않았다? 그럼 그쪽이 100%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죠. 당장 이제 권영빈 의원을 뭐 면직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돼서 그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뒤에 부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예상하다시피 오늘 또 해군 이야기를 좀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해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군의 이제 재난에서 대응하는 해군의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12월 8일 날 그 해군 방송에서 침몰 사실에 대해서 첫 인지한 시점과 전달 내용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초기 동원된 구조 세력과 세월호 침몰 사실을 인지하기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최덕화군이 신고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 사실을 몰랐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이제 재난관리 규정 18조에는 재난을 감시를 하고 이제 그 해군 전력은 재난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재난을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초동 조치를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가 한문식함이 9시 9분에 이제 출동을 해서 9시 51분에 최초 그 세월호란 교신을 딱 한 번 시도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요 한 번 시도를 했다는 건 그 한문식함이 세월호에서 해경이 선원만 구조를 이미 해서 빼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교신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조 상황에서 침몰하는 배에 가면서 선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한 번만 교신할 수가 없겠죠. 여러 번 불러서 대답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진도 VTS로 교신을 했을 텐데 딱 한 번 부르거든요. 그러면 선원들이 이미 해경을 통해서 구조가 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다. 한문식함은 이제 요거는 제가 그 뒤에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전 뭐 방송에 레이더 전탄병이 세월호 침몰 당시 50여 척의 관심 표적을 지켜보고 있느라 세월호 침몰 사실을 몰랐다고 이제 그 국정조사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침몰 당시에 P3C 제주도에서 떴다는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를 듣고 푸나님께서 근처에서 혹시 군 작전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해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P3C가 제주도에서 11시 2분에 이륙을 해서 침몰 현장에 도착을 해서 해상 탐색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분함 리처드함 구조 참여를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침몰 현장에 이미 많은 헬기들과 비행기들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헬기를 돌려보냈죠. 근데 이 P3C를 11시 2분에 이륙을 시켰어요.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과연 해상 탐색을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2014년도 12월 17일 날 그 잠수함 관련된 재판에서 그 해군 작전사령부 연습훈련차장 조동진 대령의 진술. 예, 해군 함장이 8시 58분에 침몰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 근데 요 사람이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직책이 연습훈련차장이에요. 그게 훈련이 있었다라는 증언, 요렇게를 좀 보시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훈련이 있었다는 반증, 한문식 합리 내용을 좀 빼면 예, 이렇게 50명의 뭐 그 근처에 그 봐야 되는 배들이 있었고 레이더 전탄병에서 관심표적으로 해서 관리를 했던, 그리고 P3C가 뜬 이유, 그리고 그 조동진 의원의 해군 함정이 있었다는 증언을 보면 이 시간에 세월호 옆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해군 함정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동한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봤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방부에서 뭐 정식으로는 이런 증언이 잘못 얘기를 한 것 같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부인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훈련이 있었으니 충분히 해군 함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남 리차드 헬기 2대 철수 지시 관련해서 이제 누가 철수 지시를 했는지, 그때는 이제 철수 첫 번째 헬기를 와서 그냥 보내고 두 번째 이제 불러서 왔다는 그 부분까지만 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2014년도 10월 13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해군 참모본부 작전 2차장 김영철이 얘기를 하기를 많은 항공기가 상공에 있었기 때문에 외곽에서 대기 조치를 했다가 임무 외에 추가적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복귀에도 좋다는 것을 공군 MCRC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항공기는 복귀를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권은희 의원이 그 지원 관련돼서 요청을 해작사가 했대네요. 그러니까 11시에 요청을 해작사가 했고 주한미군 쪽에서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합참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대기 중에 돌아가라고 했던 것은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돌아간 거냐고. 그러니까 요 김영철이 임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지원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비행기가 또 비행 시간이 도래돼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그럼 스스로 돌아갔다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게 정확히 첫 번째 헬기가 왔을 때 이렇게 돌려보냈냐라는 질문은 없는데 보다시피 그 헬기가 왔는데 별도의 그 뭐 임무를 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해군에서. 근데 돌아가라고 얘기한 게 아까 공군 MCRC에서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군 헬기가 왔는데 공군 MCRC에서 일방적으로 너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이제 교신이 왔다면 이 교신을 공작사로 전달을 해서 이제 전달이 됐을 거고 공작사 역시 미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합참으로 연락을 했을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합참이 보낼 수 있느냐. 과연.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미군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합참도.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기,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는 후다닥 국방부로 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청와대까지 올라갔을 거는 아니고요. 헬기 2대 철수시키는 게 청와대까지 올라갔을 거는 아니고 최소 미군의 헬기 철수는 김관진 입에서 명령이 나갔을 확률이 크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합참하고 김관진 쪽에서 그 합참이나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좀 했다면 아마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이 지시가 내려와서 공군 MCRC에서 미군 헬기를 돌려보냈다. 라는 거요. 그러면 이제 지시한 사람이 그동안은 누구였을까가 참 많이 궁금했는데 합참이나 국방부 김관진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이제 꾸준히 이제 들어오신 분이면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법규가 정해져 있어 어떤 기관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지휘 체계는 어떻고 임무와 책임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안행부, 해수부, 해경부, 중앙구조본부. 근데 이 외 군은 특수성 때문에 이들이 어떤 잘못이 있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제 주위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군이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순환구호법이 해군과 국방부 그리고 김관진이 항상 의뢰 얘기했던 그 자기들은 지원하는 기관이지 주관기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항상 그 이유를 대는 게 이제 요 법령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해상에서 이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구조 주관 기관이 해경이고 해경이 그 해군에 구조 협조를 요청을 할 경우 해군은 이제 그때서야
지원, 인력 지원과 구조 인력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뭐 배나 아니면은 장비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재난안전기본법과 순환구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외에 그 해군 작전사령부 재난구조 전력 운영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요 기본법과 내용이 다르게 해군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고요. 요게 목적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율적인 탐색 구조 및 방제를 위한 긴급 재난 구조 전력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대형 인적 재난 발생 시 초동 단계에서 신속히 전력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예규고요. 적용이 작전사, 그러니까 뭐 해적사겠죠. 해적사 예하 전부대 요 이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재난구조 전력은 재난구조 당직함과 편대, 인명구조 출동조, 의무지원반, 재난구조 항공기로 편성을 이제 하기로 되어 있고 재난구조 당직함이나 편성은 출동 대기함 편대 또는 출동 대기 당직함 편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인명구조 출동조는 SSU 1개조를 오전단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딱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죠. 재난이 빵 터지면 너 나가고 너 나가고 너 나가고 너 나가고. 굳이 사람 다 모여 해서 누가 누굴 내보내지 이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평소에 지정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정도 그렇고 SSU 12명 한 개조 대기 항상. 그래서 재난이 딱 터졌으면 바로 그냥 얘네들 싣고 뜰 수 있게. 예,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아예 예규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제 해군 작전사령부 예하에 5성분 전단이 있습니다. 요 5성분 전단 예하에 해난구조대 SSU가 포함이 이제 되어 있고요. 요 SSU에 청해진급 구조함이나 평택 그리고 통영함 다 포함이 되어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애초에 구조를 이제 신속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구조 중에 항공기 비상대기 헬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도 역시 함정과 똑같이 띄울 비행기나 띄울 헬기에 대해서 지정해서 재난이 딱 발생하면 니네들 떠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평소에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가 4조의 임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구조 당직함 편대가 인명구조 등 해상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구조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명구조 출동조는 익수자 발생 시 긴급 출동하여 최단 시간 내 실종자 탐색 및 익수자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 침몰했을 때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난구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종자, 익수자 또는 긴급 환자 발생 시 비상대기 항공기의 출격을 시켜서 탐색 구조 및 후송 임무를 이제 수행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역시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9시 이제 40분에 삼함대에서 떠서 10시 1분에 릭스 헬기가 침몰 현장에 도착했고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17분에 다시 삼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 재난구조 항공기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제 전력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재난구조 전력 운영이라고 해서 재난구조의 범위는 인명탐색, 구조 및 해상오염 방제를 국한한다. 인명탐색하라고 만들어놨다는 거죠. 운영이 자체가. 그리고 재난구조 당직함 편대 운영이라고 제가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목포 지역엔 지역마다 1함대, 2함대, 3함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그 함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다 있는데 목포 지역은 급하게 먼저 1차로 바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이 고석정 2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목포 항에서 출발을 해서 침몰 현장으로 바로 전파할 수 있고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 국방부 제출 자료에 보면 이게 이제 9시 흑산도 근해에서 고속정 2척을 출동시켰다고 얘기를 해서 10시 48분에 침몰 현장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48분이면 세월호 침몰하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속정 2척은 그 9시 17분에 목포항에서 출항을 해서 11시 38분에 침몰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 조치사항에는 흑산도에서 고속정 편대가 출동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출동 지역이 초기에 4척의 고속정이 출동하는데 모두 목포항에서 출동을 했다고 이제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조치사항과 함정들의 출동 시간은 다르긴 한데 일단 뭐 편대가 긴급히 자기네들은 출동을 했다고 하지만 역시 구조 활동은 되지 않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당시 그 우리 고속정은 바로 구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조류가 심해가지고 혹시 유기되는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발견되기 위한 목적으로 탐색도 대단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역할 분담이 이런 요인들 이렇게 뭐 협조가 됐을 겁니다라고 해서 국정조사 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한문식함과 똑같이 급하게 출항시켰던 고속정도 역시 구조할 수 있는 함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후다닥 가서 해상을 탐색을 했다. 혹시 유기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근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려고 긴급하게 배들을 파견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인명구조가 목적인데 그것도 역시 한문시간과 똑같이 구조할 수 없는 배들이었다. 고속 정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김관진도.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재난 구조 당직함 이제 편대의 태세가 함정 같은 경우에는 임무 명령 수명 후 1시간 이내 출동해라 명령하면 1시간 이내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난구조 당직함 편대 지정 및 임무 부여 같은 경우에 또 뭐 당직함 편대에서 그 함대 사령관, 3함대 사령관이 되는 거죠. 3함대 사령관과 전단장, 5전단장이에요. 전단장은 출동 대기 편대 중인 당직 편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인명구조 필요시 지시에 따라서 인명구조 출동조를 재난구조 당직함에 탑승을 시킨 후 인명구조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시가 있고 1시간 안에 출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월호 침몰이 굉장히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함정 출동, 시간이 오래 걸린 함정 출동보다 헬기들을 더 유용하게 이제 그 출동을 시켜서 운용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구조가 가능했었는데 헬기는 이제 링스 헬기 하나에 실제적으로 이제 띄운 걸로 이제 나오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명구조 출동조에서 사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가 SS 비상대기조 5전단 예하 제55 전대 요게 이제 해난구조대입니다. 55전대 설치해서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재병렬 대령이 이제 제55 전대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대기조 1개조가 12명 구성이 되어 있고 출동 명령 수명 후 1시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 국정조사 때 얘네들이 출동 지시를 9시 44분에 했죠. 세월호 침몰 사실을 목보서 상황보고서를 받고 9시 2분에 받았는데 44분에 출동 지시를 해서 그 10시 51분에 헬기를 타요. 그래서 한 16분 정도가 오바가 됐는데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만 열심히 따져요. 의원들도. 원래 1시간 대기였는데 왜 15분을 초과를 했냐. 라고 이제 따져요.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이 삼함대사 전남독청으로부터 그 내용을 이제 받아서 부산 해적사가 9시 34분이 아니고 44분인데, 그래서 구조대가 특수 전 전단에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5분 대기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31분이 지나서 출동 명령을 이제 내렸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김관진이 뭐라고 하냐면, 함대사령관은 상황의 위급성을 깨닫고 현재 기준으로 SSU 해상구조대는 약 1시간 대기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이 얘기를 계속해요. 안 늦었다는 거죠, 자기네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비와 여러 가지 훈련 복장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근데 지난 시간에 사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얘네들이 뭐 장비 챙겨갔나요? 슈트 입는데 1시간 16분 걸렸다는 얘기예요. SSU가. 장비 없이 갔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시를 했을 때 당시 현재 여객선 침수 중이고 승객들 다수가 해상에 빠져 있으니 빨리 가서 건져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스쿠버 장비 하나도 없이 그냥 슈트만 입고 갔었는데 이게 1시간 15분 걸렸는데 안 늦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5분에 대해서만 의원들도 따지는데 이 출동 규정에 명령 수명 후 그 1시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대기 태세를 유지하라고 규정은 그 15분 정도 지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면 실제 당시 SSU들은 장비 없이 출동해 헬기 이동이 10시 9분에 그 이륙을 해요. SSU를 태울 수 있는 헬기가 10시 9분에 이륙을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늦어도 이것도 이제 출동 지시도 늦게 됐는데 10시 9분에 이륙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직전에 그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SSU를 태운 헬기 출동 지시를. 그럼 이거 자체가 15분 출동 지연이 아니고 고의로 출동을 지연시켰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신속히 출동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리고 출동 지시 자체를 늦게 내려서 이건 말 그대로 출동 지시 자체를 늦게 내려서 한 명도 구조를 못했어요. 근데 국방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정조사 때 그냥 15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분에 띄웠으면 2분에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3함대에 있는 SSU 5명과 스쿠버 장비를 먼저 침몰 현장에 투입을 시키면 그냥 전원 구조가 됐었어요. 다른 함정 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해놓고 자기는 15분만 늦었으니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충분히 사람들을 다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고 SSU가 헬기에 탑승하기 전에 해군으로부터 전달받은 세월호 침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가 10시 51분에 헬기에 탑승을 해요. 근데 그 전에 9시 50분에 서해 해경청이 3함대에
여객선 60도 기울어진 상태로 침수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군이 제가 보기엔 한문식함이에요. 한문식함이 1, 2, 3정과 교신을 했대요. 그래서 확인 결과 갑판으로 나와 있는 인원이 없음이라는 교신을 했습니다. 9시 50분에. 그리고 9시 54분에 서해청으로부터 삼함대에 사고 선박 좌연 전복 완전 침수 통보를 받았어요. 삼함대에. 그리고 이제 9시 50분에서부터 52분부터 TRS 이제 통화 그 경비 전화로 해서 통화한 내용을 보면 삼함대 이제 상황 장교와 서해청에 있는 해군 연락관이 통화한 내용입니다. 서해청에서 이제 해군 연락관이 그래요. 1, 2, 3정이 방금 TRS로 연락이 왔는데 잠시 후에 침몰이라고 합니다. 침몰할 예정이라고 TRS로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모든 연락을 받은 1시간 후에 SSU가 헬기를 타는데 사람들이 다 해상에 빠져 있으니 니네 옷 슈트만 얼른 입고 가서 건져서 구해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거죠. 이 교신이 있고 나서 1시간 후에 이륙을 해요. 그래서 해군 연락관으로부터 잠시 후 침몰이라는 보고까지 받았고 한문식함은 1, 2, 3정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신을 했다는 내용은 선원들을 구조했다는 걸 한문식함도 지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교신 딱 한 번 했다고 했잖아요. 한문식함이 1, 2, 3정과도 직접 교신을 해서 선원들이 이미 48분에 1, 2, 3정 해경으로부터 구조가 된 사실도 알고 있었고 침몰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1시간 후에 이륙하는 SSU 아테는 슈트만 입혀서 보냈다는 거죠. 출동했던 기록만 남기는 거네요. 예, 그렇죠. 실제 구조작전에 투입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이랬을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9시 50분에 이 모든 정보가 이미 삼함대로 다 들어갔는데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고의로 구조 활동을 지연을 시켰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1분에 헬기를 탔다는 건. 그래서 정진우 의원이 그래요. 출동 지시를 해가지고 SSU 대원들이 배 안에 상황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혹시 변경된 사항이나 이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제 침투를 해서 실제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원들한테 현장 상황은 알려줘야 돼. 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안 알려줬다는 거죠. 헬기 이동하는 중에 별도로 임무 변경 지시 없었다. 네. 그래서 없었지요. 그러니까 정진우 의원이 없었지요. 네, 배 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고 지금 SSU 대원들이 출동한 거 맞지요. 그러니까 해남 구조대 장진홍이 그렇다고. 근데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얘기는 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거든요. 해군이 이렇게 작전을 어설프게 수행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SSU를 투입했으면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입한 거고 네. 인명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입된 거고요. 예. 그런데 이미 투입되기 전부터 전복, 침몰 중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뭔가 수중 침투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교신해서 상황 설명도 없었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얘기네요. 이거는 너무 몰랐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일반인들도 아니고 군인이라는 거기 또 특수부대라는 이 SSU들 그리고 그 위에 해남구조 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구조대 출동 전 세월호 출몰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구조대 출동 명령 외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 세력, 구조 진행 상황, 탑승객 구조 여부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몰랐다 또는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면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구조대에 구조에 필요한 장비도 준비하도록 명령하지 않았고 신속히 출동하도록 헬기도 준비시키지 않았고 규정에 나와 있는 1시간 동안 그저 그 시간을 대기를 시켰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1시간을 급히 뭔가를 막 준비를 해서 15분이 늦은 게 아니고 1시간을 일부러 채운 듯한 느낌이에요. 예, 슈트 입는데 1시간 16분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SSU 애들이. 그죠? 근데 1시간을 이제 대기투로 조치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고침물이라는 정보를 들었음에도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건 저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탑승객들의 구조 의지가 없었다.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군대라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SSU 출동 관련돼서 즉각적인 모든 장비와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구조작전을 수행했으면 이렇게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일이 없지 않았겠냐고. 국방 그 1차 그 상임위원회 4월 30일 날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 김재현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군 그 본부 군수참모부장 손차수가 한문식함이 가장 먼저 10시 10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미 선체가 침몰되었고 바다에서 탈출한 구조자들은 어선과 해경에서 전부 다 구조한 상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전투하면은 잠수부가 없기 때문에 거기 선체에 들어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애초에 구조할 수 없는 배를 얘네들이 보냈죠. 얘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김재현 의원이 제가 묻고 싶은 건데 선체 탐색은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현재 침몰한 이후에 가장 먼저 선체 탐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선체 탐색을 못했냐고. 그러니까 손차수가 우리 SSU가 가장 먼저 내려갔는데 실은 수중 상황이 쉽지가 않았다고 항상 하는 얘기죠. 배가 145m였는데 그 위치가 내려가면 이것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전부 손으로 더듬더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출입구 하나가 있어서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SSU가 일단 하잠색이죠. 안내색 하나를 설치를 먼저 하고 그때부터 구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답니다. 하잠색 하나 설치한 거를. 그래서 김재현 의원이 초동 조치 때 선체 탐색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야 됐던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손차수가 실은 조류가 세고 최초의 하잠색 안내색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전혀 수중 탐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맨 처음 거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출입구를 만들 수가 없어서 창문을 깨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이후에 뭐 창문을 깨서 1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대요. 근데 이 10개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지선이 온 이후에 세월호 침몰 직후 골든타임 72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했다는 이제 얘기인 거고요. SS 출동 과정만 봐도 해군이 세월호 참사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과연 요 72시간 동안 유속이 강해서 아니면은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72시간 동안 선내 진입하지 못했던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인터뷰 기사가 있길래 좀 가져왔는데 천안함 수색 작업 관련해서 해군 장교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해남구조 장교 그 당시 중령이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통로를 개방할 때까지는 더듬으면서 접근해야 하지만 루프가 설치되면 해저까지 도착하는데 최대 2분이면 된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15분가량 현장에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하잠색만 입구 쪽에 하나 설치가 되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명 수색을 15분 정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면 공급식, 이제 천안함 당시에는 표면 공급식이 아니고 다이빙 장비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것도 SSU들이었죠. 예, 산소통만 이용을 해서 잠수를 하였고 무엇보다 천안함이 해저가 똑같아요. 45m. 세월호 47m. 그리고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 있어, 그 천안도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 있었지만 해군이 하잠색을 설치할 당시에 세월호 선수는 해수 위로 떠 있었어요. 그래서 천안함처럼 헌체 접근하기가 어렵지도 않았고 입구를 찾기도 천안함처럼 어렵지 않았다. 근데 하잠색을 설치했는데 천안함과 대응했던 게 너무 다르다. 예, 그런 인터뷰가 있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보면 2014년도 6월까지 국방부 병력이 투입된 거를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병력이 3,800명이 투입이 됐대요. 6월달까지, 그러니까 4월 15일 날 빵하고 이제 침몰하고 나서 6월달까지 총 인원이. 근데 현장에 이제 구조지원본부에 400여 명. 이게 지휘부, 탐색구조단, 뭐 구조지원단 해서. 그리고 해상하고 탐색 인원이 2,800명. 함정, 그리고 뭐 승조원 육군 특전사 이렇게 31사 해가지고 총 2,800명이 투입이 됐고, 수중 공중 탐색이 500여 명. 그리고 요게 이제 SSU, UDT, 육해공, 공군, 항공요원 뭐 포함해서 구조대 포함해서 그리고 기타가 150명, 요게 합동 의료진반이나 뭐 팽목한 지원반까지 해서 총 3,800명이 투입이 됐답니다. 그리고 국군에 투입된 장비를 보면 함정이에요. 호위함, 그리고 초계함, 상륙함, 구조함, 소해함, 고속함, 보조정, 리부까지. 그리고 그 항공기는 P3C, 이거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P3C, UH-60, 그리고 링스, 그리고 CH-47, UH-1H, 여기 육군 헬기죠. 그리고 공군은 CN-235기, C-130, HH-47, HH-60. 그리고 미 해군이 보남 리차드함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떴던 헬기가 CH-53, 그 UH-1Y라고 해서 헬기가 있었고 그리고 MH-60. 그리고 그 일자별로 투입 현황을 보면 첫날이에요. 해군이 23척이 있었대요. 그리고 항공기가 23대. 이게 이제 육해공 미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17일 날 그 함정이 29척. 그리고 항공기가 25대. 이게 고정익 헬기 포함. 그리고 4월 18일 날 그 함정이 32척. 그리고 항공기가 25대. 이게 이제 18일 오후 9시까지 에어포켓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그 기준으로 이렇게 딱 3일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함정이 투입이 됐다고 하고 요거를 딱 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이제 함정들이 쭉 투입된 거를 보고 인력을 보는데 제가 이거는 구조가 아니고 해전 정도도 치를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예,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세월호 이제 구조가 아니고 전쟁 한번 치러도 되겠네. 이게 지금 해군 자료죠. 예, 해군 자료예요. 국방부에서 제출한. 해군 자료에 20몇 척씩 매일 동원했다고요? 네. 물론 현장에서 저희가 본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변 투입된 일자별 인력을 좀 보면 16일 날 이제 45명, 그리고 17일 날 239명, 그리고 18일 날 260명. 잠깐만요. 투입된 함정수가 몇 명이라 그랬죠? 몇 대라 그랬죠? 16일? 16일 날 23척, 17일 날 29척, 18일 날 32척. 그런데 투입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20몇 첫날. 명과 200몇 명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왜냐하면 대수가 비슷한데. 예, 근데 이제 비슷하긴 한데 큰 그 수송함 있죠. 독도함. 네, 예. 예. 그 UDT가 100명이 있었고 SSU가 36명이 있었는데 17일 날 도착을 해요. 그래서 확 인원이 늘어요. 독도함이 도착해서. 네, 도착해서. 네, 네. 거기서 우르르 하고 이제 인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45명도 적나요? 16일 날 해군 잠수사가? 안 적죠. 선수가 이제 떠 있는 상황에서 몇 미터만 내려가면 출입구가 있는 상황이었죠. 완전히 이제 옆으로 전도돼서 가라앉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뭐한 10m만 내려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 정도면 햇빛도 많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밝아요. 그 정도면. 네. 근데 그때 잠수사가 해군 잠수사가 45명이 있었다는 거죠. 야, 씨. 네. 이게 무능이라면 엄청난 무능이거야. 첫날 40 몇 명이요? 네. 그 몇 명이 그 뒤집어진 선수 위에 올라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망치질은 했어요. 망치질을 하고. 망치질이 뭔 소용이 있어 그 상황에서. 망치질은 했어요. 그리고 주요 작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날 그 해군이 하잠색 1개 설치했죠. 요거 연결 작업 그리고 실종자 탐색. 요건 아마 해상을 돌아본 함정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안으로 해상 탐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잠색 하나 설치했고 17일 날 작업이 뭐냐면 강조류로 상승 131명이.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강조류로 그냥 상승했대요. 예. 해군 구조대 131명이. 그리고 18일 날은 79명이 실제 이제 잠수 시도를 했는데 실종자 탐색, 강조류로 상승, 실종자 탐색, 그리고 그 하잠색 3개 설치, 그리고 또 실종자 탐색. 끝. 선내 진입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국정조사 때 해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뭐라고 제출을 했냐면, 그러니까 해군 훈련이 어떤 게 이제 훈련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쭉 이제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구조 잠수 전비 유지 훈련이라고 해서 연 12회 1회 그 연습할 때마다 10일씩 연습을 한대요. SSU 구조함 해군 잠수사가 총 동원돼서 진행하는 훈련이라고 하고요. 심해 잠수 수중 특수 장비 운용 등 해양 사고 유형별 전술 훈련 중심으로 실시하면서 연간 100일 이상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를 한대요.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훈련 내용을 보면 심해 잠수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실시를 했다고 적어놨는데 정말 세월호 선내로 진입을 못한 게 맞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천안함은 이렇게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세월호는 못 들어갔을까요? 천안함보다 넓었는데 진입할 수 있는 분도 많았고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만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왔답니다. 그날. 근데 저녁에도 그렇고 16일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잔잔했잖아요. 네, 유가족분들 증언도 있고 실제 사진도 있습니다. 굉장히 잔잔한 바다였습니다. 근데 구조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저는 그 지금까지 우리 순수님 목소리,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내용을 떠나가지고 여기 좀 청취자분들 중에 도움 주실 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석이 잘 안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럴 수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거를 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해군 측에서.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아까도 이제 공수님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선수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10m만 내려가면 출입구들이 있고요. 세월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입구들이 열려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빠져나오고 밧줄로 이렇게 맞아요. 소화전 내려서 네. 학생들 구해내고 했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면 잠수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산소통만 매도. 네. 군용 함정은요, 기본적으로 출입구가 닫혀져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안함은 닫혀져 있는 출입구를 들어가서 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세월호는 애지간한 문들이 개방돼 있었어요. 특히 맨 마지막으로 빠져나왔던 후미 출입문, 그거 열려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선체 진입을 못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 중앙 홀 3층에 있는 양쪽으로 예. 여다지 큰 문이죠. 예. 여다지 문. 예. 거기에서 시신을 21구를 수습을 했잖아요. 그때 그 잠수사분 저 나오셔서 그런 네. 증언하셨죠. 네.
그래서 천안함보다 훨씬 복도도 넓었을 거고 문도 훨씬 컸을 텐데 선내로 진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왜 3일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분명히 살아는 있었을 거라고요. 최소한 많은 숫자가.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월호 다 녹음을 하면서 그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에 대한 이득을 주려고 미적미적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유가족분들 계세요. 바지선에 상주를 하셨잖아요. 유가족분들이. 네. 그리고 해경 함정에 상주를 하시는 네. 분도 계셨어요. 첫날부터 입수를 해서 배가 이제 여기 떠 있고 입수를 해서 그럼 나오면 이쪽으로 나와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절로 나가는 해군들도 있었대요. 그럼 세월호 완전히 침몰한 상태에서 아니면 선수 떠 있는 3일 동안 예,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물론 이제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으로 와야 되는 이쪽으로 잠수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잠수를 했다가 저쪽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 나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제 해경뿐만 아니라 해군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어떤 구조에. 비밀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명령 체계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명령만으로 뭔가를 수행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능한 체계입니다. 이 규정을 봐도 충분히 가능해요. 입을 얼마든지 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을 타고 이쪽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저쪽 가이드라인을 타고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은 아니더라도 SSU잖아요. 잠수나 수영 실력은 담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는 저쪽은 그때 아마 수송함인 독도함이 와 있었을 거예요. 거기 이제 탐색구조본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휘부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합참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 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잠수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때 뭔가를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가족분들은 강력하게 근거는 없으나 강력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저쪽이라는 개념이 그럼 물 몇십 메타 전방이 아니라 예. 아주 멀리 독도함 쪽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네. 아무리 수영 실력이 좋아도요. 조류가 있는데 그거를 맨몸으로 헤엄쳐서 물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가이드라인 잡고 올라와요. 네, 독도함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도 함정, 해군 함정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척이 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척이 와 있는 거는 별개로 치고 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올라와야 내가 올라갈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이상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핵심이 왜 들어갔던 배로 오지 않고 다른 배로 갔냐. 이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언딘이라는 한 중심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영역에 해군이고 뭐고 전혀 들어올 수 없어 이런 관점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 부분이. 네. 그러면 결국엔 언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건 기본으로. 네. 근데 이제 참 유일하게 해군도 감사원 조사도 안 받았고 검찰 조사 배제됐고 언딘도 감사원 얘네들은 뭐 아예 그냥 감사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검찰도 그냥 참고인 진술 한 번 정도에 그러네요. 배제가 됐습니다. 너무 이상하는. 네네. 자,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능론으로만 설명하면 무기력해지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체 나라는 뭐하고 시스템 뭐 왜 필요하고 이런 느낌이고요. 더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 좀 어렵네요. 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 시간만 가는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 이런 게 있고요.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도움 줄 만한 어떤 제보 같은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월호 사건과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해군에 복무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라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이제 지휘자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아래 부하분들께서 이제 양심 고백하실 때 되지 않았을까요? 3년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제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최근에 우리가 몇 주 동안 했던 것 중에는 해군도 세월호 사건에 엄청난 큰 책임이 있다. 네. 그러나 조사받지 않았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